이집트 제18왕조 제12대왕 투탕카멘. 투탕카멘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22년 11월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가의 계곡에서 도굴되지 않은 완벽한 모습의 왕묘가 발굴되면서부터입니다. 투탕카멘은 9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18세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요절한 소년왕 혹은 비운의 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업적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남겨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굴 초반에는 알 수 있는 것도 알려질 것도 거의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연구와 노력 끝에 몇 가지 사실을 밝혀냅니다. 투탕카멘의 본래 이름은 아텐 신앙을 나타내는 투트앙크 아텐이었으나 즉위 4년째의 아멘 신앙을 나타내는 투트앙크 아멘으로 개칭하게 됩니다. 지금의 투탕카멘은 투트앙크 아멘을 연음으로 이어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투탕카멘의 왕비는 이크나톤과 네페르티티의 제3왕녀인 안케세나멘인데 출산 경험까지 있는 이복 누나라고 합니다. 제10대 왕 이크나톤의 아우 혹은 조카라고 알려져 있는데 출생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혼자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기엔 무리가 있었겠죠. 중신 아이와 노장 호레메부의 극진한 보좌에 힘입어 당시의 난국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투탕카멘을 도왔던 것이 과연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1914년부터 9년 동안 왕들의 계곡을 끊임없이 조사하던 영국인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와 인부들은 1922년 11월 4일 드디어 비밀의 문으로 통하는 16개의 돌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9년 동안 열심히 헛물만 켜던 하워드 카터는 이 계단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고 발굴 후원자인 런던의 카나번 경에게 놀라운 발견이라는 짧은 전보를 보낸 후 카나번 경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1922년 11월 26일 그렇게 기다리던 카나번 경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체할 틈도 없이 바로 대리석으로 된 첫 번째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보인 것은 두 번째 문이었는데 그 앞에는 돌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진입을 위해 돌들을 치우기 시작하자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워드 카터는 두 번째 문도 열게 되는데 안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들고 있던 촛불이 흔들거립니다. 이 날을 위해 열심히 돈줄을 자청했던 카나번 경은 뒤따라오며 애가 탑니다. 뭐가 보이긴 않아요. 네, 아주 대단합니다. 호화로운 유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기의 대발견은 훗날 섬뜩한 파라오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투탕카멘의 관뚜껑에는 파라오의 무덤에 경고용으로 의뢰 쓰이던 말이기도 한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라는 문구가 상형 문자로 기술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의문사를 당하게 됩니다. 발굴 당시에 파라오의 상징으로 알려진 코브라가 카나리아를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건은 발굴팀의 자금줄이자 영국의 대부호 카나본 경의 돌연사였죠. 발굴 당시에 카나본 경은 모기의 얼굴을 물리게 되면서 심하게 부어올랐는데 하필 면도를 하다 그곳을 베게 됩니다. 그리고 폐혈증으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죽게 되었죠.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카나본 경이 사망한 그 순간 카이로 전역에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나본 경의 애견도 연이어 숨졌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은 카나본 경의 얼굴에 난 상처 부위가 투탕카멘 미라의 얼굴에 난 상처와 동일한 위치였다는 것이죠. 카나본 경의 죽음을 시작으로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인 아서메이스의 갑작스러운 추락사, 부고를 듣고 이집트로 날아온 카나본 경의 친구이자 미국 철도업계 거물 제이슨 이글드도 투탕카멘의 무덤을 견학한 다음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사망합니다. 투탕카멘의 최초 엑스레이 촬영 기사인 아치볼드 더글러스 리드 사망, 투탕카멘 미라 검시 담당회사 베리 더글러스 사망, 관을 촬영한 카메라맨 프랭크 롤이 사망, 고고학자 에블린 화이트는 파라오의 저주에 쓰러졌다라는 의문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합니다. 심지어 무덤 가이드마저 급사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카나본 경이 죽고 난 후 6년에 걸쳐서 유적 발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무려 22명이나 목숨을 잃었고 이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파라오의 저주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발굴과 관련된 자들이 죽어나가며 파라오의 저주는 실체 없는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투탕카멘 무덤 발굴 당시 미라를 엑스선 촬영을 했는데 머리 뒤쪽에 둔기에 맞은 듯 보이는 두개골의 골절이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투탕카멘은 암살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한이 있는 저주라며 그 소문은 더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투탕카멘의 죽음을 왕위를 노린 자에 의한 살인, 즉 암살로 정의했죠.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투탕카멘이 죽은 후 의문이 가득한 왕위 계승이 일어납니다. 투탕카멘이 워낙 어린 나이에 즉위한 탓에 실제로 실권을 장악했던 것은 대제상인 아이와 장군 호레메부였다고 하는데요. 점점 커져가는 자신들의 입지에 왕좌에도 욕심이 생겼던 걸까요? 투탕카멘 옆에서 보좌하던 아이와 호렘헤브는 여차저차해서 훗날의 왕이 되는데 즉위와 함께 투탕카멘을 깎아내리고 기록에서 지워버립니다. 암살설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갈 때쯤 정밀한 CT 촬영에 의해 두개골의 골절은 애초에 없었던 허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두개골에 있는 갈라진 금은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두개골이 다 다물어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이후 CT 촬영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도 있습니다. 다리에 심각한 골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어 상처가 덧나 죽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를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왼쪽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져 없어졌고 심장도 없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심장의 무게로 생전의 죄를 심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시신의 내장을 제거할 때 심장만은 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의 심장이 없다는 것은 투탕카멘의 사망 당시 부상은 아주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추측은 말라리아에 의한 감염사입니다. 투탕카멘 미라를 분석한 유전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주 치명적인 말라리아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무릎 골절 후 말라리아 감염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기존의 분석 결과로 밝혀졌던 객관적인 사실은 167cm의 둥근 턱을 가졌고 영양실조의 모습 또한 없었으며 18세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던 내용이 19세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가로 황금 마스크와 비슷한 미소년의 모습일 거라는 평가까지. 그러다 2010년대에 들어 더욱 과감한 미라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울 정도인데요.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유전적 질환입니다. 다리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유전적 질병인 내반족 질환을 왼쪽 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반족 질환은 일시적으로 발목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골세포가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골괴사증이라고 하는데 투탕카멘 사인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죠. 또한 겸상적 혈구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탕카멘의 발뼈를 정밀 검사한 결과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일그러지는 유전병인 겸상적 혈구병을 앓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다양한 사망의 가능성들을 모두 뒤집어버리는 결과였습니다. 투탕카멘의 골반은 여성의 골반으로 확인됐고 구강 구조상 언청이었을 가능성도 드러나게 됩니다. 선천적 기형으로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죠. 베일에 쌓여있던 출생의 비밀도 밝혀지게 됩니다. DNA 분석 결과 투탕카멘은 이집트 제18왕조 10대 파라오인 아크나톤과 그의 5누이 중 한 명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근친혼에 의해 태어난 것이죠.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테아 미라 2구의 유전자도 분석했는데 투탕카멘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이 테아 미라 2구는 투탕카멘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것이죠. 투탕카멘은 12세에 그의 이복 누나 안케세나멘과 결혼했지만 후사 없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왔었는데 이 사실 또한 뒤집히게 된 것이죠. 내반족 기형, 경상적 혈구 질환, 여성의 골반, 유전적 언청이. 투탕카멘의 이런 증상들은 모두 근친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은 결국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졌고 호르몬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었을 어린 소년 파라오 투탕카멘. 결국 유전적 신체장애를 이기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제대로 활짝 펴보지 못한 채 19살의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파라오 왕들의 무덤에 쓰인 저주의 문구들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고왕국 시대부터 중왕국 시대까지는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두루뭉술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라기보다는 내 무덤에 손대면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엄청나게 고생하다 죽을 것이다 라는 아주 직설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왕국 시대의 투탕카멘 무덤에 쓰여있던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라는 문구는 왕의 죽음의 비밀을 밝히는 자를 축복하리라라는 뉘앙스를 더 풍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덤을 찾는 것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약간 달리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무덤 발굴자들에게 축복과 동시에 행운을 내려준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라오의 저주에 걸린 사망 사건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저주의 시작을 알린 코브라 이야기는 한 기자가 지어낸 이야기로 코브라에게 잡아먹힌 카나리아는 없었다고 합니다. 카나본 경의 강아지 역시 실제로는 훨씬 오래 살았고 1920년대 카이로의 정전은 워낙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카나본경의 죽음도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을 당시 정보를 보냈다는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이때 카나본경이 답장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타게 찾던 파라오의 무덤을 하루빨리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마음은 급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되도록 빨리 가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몇 년 동안 거액의 돈을 써가며 찾던 파라오의 무덤을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콧구멍이 벌렁거리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했겠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결국 3주 만에 이집트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친 상황에 무리를 하게 되면서 건강에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결국 그로부터 약 반년 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일각에서는 카나본 경의 죽음에 엄청난 실망감과 스트레스도 한몫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는 발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굴단이 유물을 찾아내면 절반 이상을 그들의 조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 허락했죠. 또한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슬람교와 관련된 내용의 것이 아니면 모두 이교도로 치부하고 하찮게 여기며 소중하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바뀌게 되었고 자국의 문화재 가치에 눈을 뜬 후부터는 모든 유물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나본 경이 그토록 기다리던 파라오 무덤의 발굴 시기는 20세기였고 그로 인해 유물은 가져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발굴에 관련된 관계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진 내용은 무덤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곰팡이로 인한 감염인데요. 사람의 몸에 닿자마자 생명을 앗아갈 만한 곰팡이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독성 물질에서 찾아보면 보톨리누스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즉사에 가까운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굳이 원인을 찾자면 열대 모기에 의한 전염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합니다. 발굴을 지휘했던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의 발굴로 인해 평범한 고고학자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66세까지 편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발굴에 참여한 인원은 약 1,500명, 그중 사망자는 22명. 과연 저주일까요? 그저 운이 나빴던 것은 아닐까요? 관련자들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우연한 일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파라오의 저주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집트는 당연하게도 아주 다방면에서 이득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인형극, 심지어 엄청나게 몰려드는 관광객까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집트는 투탕카멘 무덤의 출토 유물을 해외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장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1972년에는 하워드 카터의 투탕카멘 무덤 발굴 50주년이라는 명목하에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투탕카멘 유물 다수를 보내 6개월간 170만 명. 1976년부터 1977년에는 미국 건국 200주년을 이유로 미국 순회전을 열어 2년간 8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고 그 뒤로도 프랑스, 일본, 캐나다, 독일,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전시를 계속해 나갔죠. 난리 났어. 관련된 각종 기념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입니다. 파라오의 저주는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됐지만 그 속내에는 엄청난 돈줄을 거머쥔 이집트의 시기적절하고 영리한 상업적 마케팅이 아니었을까요?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넣고